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전 제가 북한 응원단원으로 평창올림픽에 섰던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환한 미소로 완벽한 군무를 펼치는 미녀 응원단.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포와 감시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외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음식은 독약이 들어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수용소행.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고 매일 밤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었습니다. 북한 응원단원의 탈북은 국가반역죄, 체포되면 공개처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였으니까요. 7년간 침묵했던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 무서운 진실을 고백합니다. 평창올림픽 23명 미녀 응원단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말 못했던 북한의 실체를, 그리고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자유를 택했는지를. 북한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겨울 저는 23살의 나이로 평창올림픽 응원단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응원단 선발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신장 165cm 이상, 외모는 물론 가족의 성분과 정치적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됐습니다. 첫 단계는 각 도별 예선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지역 당국에서 추천한 200여 명의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선에서는 외모와 체격 조건을 보는 1차 심사, 춤과 노래 실력을 보는 2차 심사, 그리고 사상 검증을 위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가족 성분이 중요했습니다. 친가와 외가 3대에 걸쳐 당에 충성한 가족인지, 탈북자나 정치범 가족이 없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사였기에 비교적 좋은 성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선발 과정은 평양에서 이뤄졌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500여 명의 후보들 중 최종 230명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평양에서의 심사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체격 검사는 0.1cm 단위까지 재고 피부와 치아 상태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걸음걸이와 미소까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대성 교양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실을 줄줄이 외워야 했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즉석 연설도 해야 했습니다. 선발 과정 내내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의 사적인 대화도 모두 보고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탈락했습니다. 평양에서의 한 달간의 최종 선발 과정 동안 우리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종 발표 날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가 더 큰 통제와 감시의 틀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응원단으로 선발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선발된 우리들은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합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산에서의 합숙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과 교육. 처음 한 달은 순수하게 사상교육에만 할애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학습하고 외국에 나가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특히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라는 교육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접촉할 때의 주의사항,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 것,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말 것 등을 끊임없이 주입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세뇌교육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춤과 노래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하나의 동작이라도 어긋나면 전원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실수를 한 사람은 따로 불려나가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에서 쓰러지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통제됐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사적인 대화는 금지됐고 항상 3명씩 조를 이뤄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반드시 감시원과 함께 다녀와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생활총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자아 비판을 하고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실수나 표정 하나까지도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몇 시간씩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불시에 숙소 검열이 있었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전부 뒤져보고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면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한 동료의 일기장에서 피곤하다는 내용이 발견되어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 놓고 잘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불시에 사상교육이 있을 수 있다며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2시에 기상 나팔이 울려 모두를 집합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의 교실을 암송하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합숙 훈련 동안 우리는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고 오직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로봇처럼 변해갔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다가올수록 훈련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완벽한 군무를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연습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서로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7일 우리는 마침내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날 모든 응원단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옷매무새 하나까지 꼼꼼히 체크됐고 마지막으로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조국을 배반하면 자신과 가족 모두가 처벌받는다는 엄중한 경고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만경봉 92호를 타고 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배 안에서도 우리는 3인 1조로 행동해야 했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했고 화장실도 반드시 감시원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배 안에서도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응원 동작을 반복했고 구호를 외웠습니다. 남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현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드디어 강릉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남한의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정해진 동작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본 강릉의 거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큰 건물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했고 옆 사람과의 대화도 금지됐습니다. 강릉 올림픽 선수촌 근처의 숙소에 도착해서도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방 배정은 철저히 감시 체계에 맞춰졌고 각 방마다 보이부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창문은 모두 봉인됐고 TV와 전화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문을 잠그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긴 회의를 했습니다.
남한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재확인하고 서로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료의 잘못을 보고하는 것이 동료를 위하는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취침 전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인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창 밖에서 들리는 자유로운 웃음소리, 저 멀리 보이는 밝은 불빛들, 이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곳에서 보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일상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의 기상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 앞에서의 묵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전까지 응원 동작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식사는 항상 단체로 했고 북한에서 가져온 도시락만 먹어야 했습니다. 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한 번은 한 응원단원이 남한 과자 봉지를 주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전체 응원단이 모여 그 단원을 비판하고 사상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는 항상 335조를 이뤄 움직였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은 단 1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반드시 셋이 함께 가야 했고 한 명이 용물을 보는 동안 두 명은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응원 현장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습니다. 모든 동작과 구호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면 정해진 대로의 표정을 지어야 했고 관중들의 환호에도 정해진 반응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한 관중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할 수 없었고 건네주는 음료수나 간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절을 거절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경기가 없는 시간에도 자유시간은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그날의 응원 활동에 대한 총화가 이어졌고 다음 날 일정을 위한 연습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는 사상 교육이 이어졌고 서로의 생활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간도 가져야 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 우연히 들은 대화, 보았던 광고판의 내용까지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됐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우리의 방을 수시로 검열했습니다. 베개 및 이불 속까지 뒤져보며 금지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한 단원의 가방에서 남한 신문 조각이 발견됐는데 그날 밤 그 단원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발전된 모습,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풍성한 상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통제 속에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이런 생각들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의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가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기장 응원 활동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한 관중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다. 잘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온 우리 딸 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정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한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웃고 떠들며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경기장 주변의 상점들도 놀라웠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상품들,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진 불빛들, 맛있는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온 남조선은 굶주림의 땅이라는 교육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응원 도중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잠시 대기실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은 남한 TV 방송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남한 자원봉사자들의 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했고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의무와 강제였는데 이곳에서는 자발적인 봉사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외국 선수들과 관중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서로를 존중하며 교류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음모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철저히 감춰야 했습니다. 매일 밤 생활총화에서 우리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물들지 않았다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숙소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강릉의 야경을 몰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들, 그것은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응원단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괴로워했습니다. 숙소에서의 감시는 더욱 삼엄했습니다. 각 방마다 배치된 보이부 요원들은 24시간 우리를 감시했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3인조 체제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짧은 순간조차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우리는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 안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도시락만 먹어야 했고 남한 음식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도 미리 준비된 생수만 마실 수 있었고 다른 음료는 독극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하루 동안의 모든 행적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누구와 눈이 마주쳤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다면 동료의 고발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불시 점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지고 전원 기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교실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음날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했습니다. 동지의 눈빛이 흔들린다, 동지가 남한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보인다 같은 사소한 지적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우리의 짐을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외부 물품은 물론 메모지 한 장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단원의 수첩에서 남한의 길거리 모습을 그린 낙서가 발견됐는데 그날 밤 그 단원은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의 침대 배치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면 반드시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감시 체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고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완벽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이런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중반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나만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한 젊은이들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반면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걸까? 우리가 배워온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을 점령해 갔습니다. 가장 큰 균열은 한 남한 대학생과의 짧은 마주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제게 언니도 대학생이에요? 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밝은 표정과 자유로운 말투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충성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감시받아야 하는지, 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지,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몰래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들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충성심과 현실 인식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응원단원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물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가장 큰 용기를 준 것은 우연히 만난 한 탈북민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저희를 도왔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 결과도 두려웠습니다. 적발되면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응원단원이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사라진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컸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24시간 감시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의 짧은 틈, 화장실 이용 시간, 응원 도중의 혼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저는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항상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흔들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실행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은 너무나 긴장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감시원들의 교대 시간, 숙소 주변의 지리적 환경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감시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응원 연습을 했고 사상교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 기간 동안 받은 약간의 활동비를 몰래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쪽지에 나만의 긴급전화번호 119와 112를 적어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탈출 시점은 올림픽 폐막식 직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혼잡할 것이고 경비도 다소 느슨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으로 돌아가기 직전이라 감시자들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방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의 동요를 억누르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곧 그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의지하던 룸메이트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보이부 요원이 갑자기 불시 검문을 나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침대를 뒤지는 동안 속옷에 숨긴 쪽지가 발견될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그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시도하면 경계가 삼엄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꿈꾸었지만 동시에 실패했을 때 끔찍한 결과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알면서 다시 그곳에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행의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유를 향한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북을 실행한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8년 2월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 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유독 추웠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날 저녁 응원 연습이 끝난 후 화장실을 가는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3명이 함께 화장실에 갔고 제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상시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재빨리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느슨하게 해놓은 창문 잠금 장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잠시만요, 배가 아파서 라고 말한 후 저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은 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리 외워둔 대로 뒷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미리 알아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버스가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뛰어올랐고 그대로 맨 뒷좌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추적자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미리 외워둔 대로 택시를 갈아타며 방향을 바꾸었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검문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올림픽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제가 북한 응원단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밤새 도망치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이었지만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져 울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의 첫 일주일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북한에 남은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가 그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쫓아오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평창올림픽 응원단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저한 감시 체계, 세뇌교육, 통제된 생활, 그리고 제가 목격한 북한 체제의 실상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미디어의 관심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응원단원의 탈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휴대전화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의 자유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관계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뤄졌지만 이곳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면 혼자 울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차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만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진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유민이 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처음 정착할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했고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정체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강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투표를 했을 때의 떨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의 기쁨, 이런 작은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픈 것도 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평창올림픽 응원단 시절의 동료들도 자주 생각납니다. 그들도 저처럼 진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들 중에서도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꿈에서 그들을 만나지만 깨어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저는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탈북민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지 7년, 이제는 제가 꿈꾸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고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론 그리움과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자유를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평창올림픽 응원단의 인형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꾸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제가 7년 전에 목숨을 걸고 선택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딸이 선택한 자유가 어쩌면 부모님께는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롭다는 것을, 인간은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특히 지금도 평창올림픽 때처럼 각종 해외 공연단과 응원단으로 활동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자유로운 세상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의 웃음과 행복이 연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자유를 맛보았을 때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두렵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든 이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도 호소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은 지금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알아주세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7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저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북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모든 이들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꼭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공연단과 응원단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은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인원들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고 사상 교육도 더욱 철저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통제를 하더라도 자유로운 세상을 한번 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듯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 싹트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저와 함께했던 응원단원들 중 몇몇은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의심을 받아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새로운 해외 공연단과 응원단이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자유로운 세상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한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하루빨리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 알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자유를 선택한 이후에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7년 전에 선택한 자유의 의미이자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의 실체를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공연과 완벽한 군무 뒤에는 철저한 통제와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여야 했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상교육,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시스템,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는 통제,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단지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응원단원들은 모두 철저한 성분조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치적 배경까지 꼼꼼히 조사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탈락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체제의 얼굴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겪은 인권 침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통제받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가혹한 처벌이 따랐고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은 일상이었습니다.
해외에서의 활동 중에도 우리는 완벽한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3인조 감시 체계로 인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외부인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기하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런 식의 해외 공연단과 응원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억압과 통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권 유린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실상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화려한 공연 뒤에 숨겨진 인권 침해의 실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유를 갈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언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끝으로 저는 자유를 선택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평창올림픽의 마지막 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쳐나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투표를 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가 어쩌면 부모님께는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평창올림픽 응원단 동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았을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모든 이들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7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침내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 출신 탈북민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북한에서 해외 공연단이나 응원단으로 활동하는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자유로운 세상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북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이 글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